네, 서울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가 이제 꼭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총선을 치르기 전에 수도권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전국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11일입니다. 보궐선거 이제 딱 열흘 남았고요. 그런데 김태우 후보,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네요. 이제 자신의 재판에 따라서 지금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그 비용이 한 40억 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좀 애교로 봐달라 이런 발언을 한 모양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이 지금 국민의힘 때문이거든요. 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그 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정치의 하나의 그 뭐 불문율 비슷하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국민의힘은 후보를 냈습니다. 후보를 내고 그것도 다른 후보가 아니라 바로 이 김태우 구청장 전 구청장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건데 네. 바로 이제 그 당사자가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태우 후보가 사과를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만 끝까지 진중하게 발언을 해야 되는데 40억 드는 돈을 애교로 봐달라. 이거 뭐 아주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인의 그 책임윤리의 부재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뭐 이런 얘기 못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이제 민주당도 과거에 2021년도 그때 이제 후보를 냈죠. 네. 보궐선거에 그 박원순 시장과 이제 오거돈 전 시장, 네. 부산시장 냈지만 그때를 소환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40억이 애교로 봐달라.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이 언어로 하는 건데 굳이 왜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또 이걸 또 구설수에 오르게 하냐고요. 저는 그만큼 가벼운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예전 사례까지 국민의힘은 꺼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좀 긁어부스럼적인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후보 김태우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그 물론 감찰 무마 의혹 폭로가 공익 제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또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사면 복권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유권자한테 설명하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겁니다. 네. 그래서 40억 보궐선거 비용을 계속 야당이라든가 자신들의 반대되는 세력에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프레임을 스스로 쓴 꼴이 됐어요 지금. 아니 프레임을 씌웠죠. 그렇게 프레임을 됐습니까? 예. 씌운 프레임을 네. 그것을 후보 입장에서는 그것을 타파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근데 애교로 봐달라는 건 본인이 거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애교로 봐달라는 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상당히 이제 뭐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공익 제보를 해서 이것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통령께서 사면 복권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대법원을 또 성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취지는 충분히 이제 김태우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40억이 들었지만 뭐 본인이 뭐 400억, 4천억 정도 더 수익을 가져오겠다고 그런 부연적인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명을 하다 보니까 돌파를 하는 겁니다. 네. 김태우 후보 입장에서는 프레임을 깨기 위한 그런 반얼인데 야권에서는 뭐 이것에 대해 또 뭐 잘됐다. 건수를 잡았다. 건수를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서 어차피 이제 전 국민적인 그런 관점이 네. 이제 된 상황인데 뭐 방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1년 4.7 보궐선거 네. 이때 민주당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 그런 내규가 있지 않습니까? 당원 네. 당규에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바꿔서 후보를 내서 그래서 패배한 이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에서 뭐 유죄 판결을 받거나 해서 한 정당이 보궐선거에 승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후보를 낸다면 나홀로 선거를 통상적으로 했습니다. 당의 뭐 중진이라든가 대표라든가 일체 오지 말고 네. 내 혼자 선거를 치러서 내가 극복하겠다. 그러나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 보면은 총력전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상당히 어떤 이제 패배하는 쪽에서 상당히 큰 리스크를 네. 짊어질 수밖에 없는 선거로 확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인 판세는 국민의힘이 조금 힘들다는 게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선거 이제 한 열흘 남았고요. 그 사이에 좀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그 부분이 아마 이제 큰 변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중앙 정치의 변수가 어느 선거보다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많이 작동할 겁니다. 게다가 왜 아까 말씀처럼 이번 선거를 여당 야당 모두 내년 총선의 뭐 전초전 바로미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렇게 구도가 짜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지자체장 선거가 과도하게 중앙당이 총력전을 벌이는 건 원론적으로 타당치 않죠. 예. 특히 국민의힘이 지금 전직 국회의장, 부의장까지 투입을 예. 해가지고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뭐 안철수 의원도 들어갔고요. 안철수 의원 들어가고 뭐 나경원 뭐 전 의원도 지금 나와 있고 그런데 그만큼 총력전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변수가 될 것 같고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예정돼 있죠. 또 아마 이제 민주당이 친명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상당히 이 여당을 압박할 거예요. 민주당이 아마 그러한 것들이 열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들이 변수가 될 것 같고. 아마 투표율이 또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투표율이 높으냐 낮으냐 그 부분도 영향이 있고 아까 앵커 말씀처럼 현역 의원 3명이 전부 지금 민주당 의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강서구. 대선 때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다고요. 여기 강서구가. 네. 아마 그런 점으로 볼 때 선거 환경 자체는 객관적 지표로 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좀 불리하긴 한데 과도하게 또 민주당이 친명 체제를 공고하면서 과도하게 또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을 부각시키게 된다면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것이고 전 또 하나 국민의힘한테 좀 우려스러운 게 이 예. 선거 결과를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네.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중앙당이 나서 가지고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이 선거에 만약에 지게 되면 그때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네네네. 특히 국민의힘이 아주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질 때도 대비를 해야 된다. 너무 과도하게 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중앙 정치인이 다 내려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지방 선거, 지방 정치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 이제 선거는 이제 총력전이라고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가 딱 한 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구청장 선거 한 번인데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이제 구로 금천 강서 지역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한 강세 지역입니다. 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궐선거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사면복권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선거가 돼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돼 버렸기 때문에 최 교수님 방금 또 말씀하셨지만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상당히 낮고 그리고 최근에 뭐 최근뿐만 아니고 지난 대선부터 해서 최근까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격돌 이것이 이제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표는 이미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 그리고 나서 정치 무관심층이라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인원입니다. 네.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구조적으로 보면은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는 것이 보궐선거의 특성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제 승부를 건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이번 보궐선거는 동원선거다. 그래서 중앙당이 전폭적으로 내려가서 양 중앙당 똑같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불리한 선거는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총력전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쪽에 이제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상당히 큰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이 공천이라든가 선거에 대한 책임을 네. 책임 소재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도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뭐 현장 그림 보면 민주당도 원내대표 마찬가지예요. 해가지고 최고위원들 다 갔네요. 이재명 대표가 저기 또 현장에 언제 갈지 그것도 타이밍을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청문회 얘기를 해볼 텐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5일 이제 나흘 남았네요. 나흘 뒤에 열리는데 그동안의 여러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위키트리 주식 관련된 것들인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소명이 아직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청문회장에 들어가도 아마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2013년도에 있었던 주식가가 10년 만에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네. 20여 원이었던 주식가가 거의 160억 정도로 뛰었으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경위를 좀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이제 주식을 매각했었잖아요. 2013년도 청와대 대변인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래서 본인하고 이제 남편이 가진 그 이른바 소셜 뉴스라는 네. 것
거기에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좀 있단 말이에요. 매각 과정. 네.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해명하냐의 문제인데 김행재 장관 후보자 측에서는 당시 회사가 적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공동 창업주 떠안았던 것이다. 떠안았지만 그건 백지 신탁 대상자가 아닌 신의가 떠안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석연치 않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여야 간에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고 또 임금 체불 논란도 있고 네. 그래서 김행 후보자는 뭐 이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또 발언 관련도 있고 하긴 뭐 발언을 일일이 따지면 한이 없죠. 예. 한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김행 후보자에게는 쟁점이 돼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이따 다 나오겠습니다만 이번 그 신원식 장관 후보자 국방부 예. 그리고 이제 유인천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김행 후보자 보면은 글쎄 뭐 다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겠습니다만 전 흠결이 꽤 많은 후보들 아닌가라는 총론적인 말씀 좀 드립니다. 그거 한 분 한 분은 저희가 이따가 다시 글쎄요, 한번 다뤄보고요. 예. 그 일단 뭐 발언 논란이야 본인이 해명을 다 했고 아마 앞뒤 맥락이 좀 잘려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그런 취지로 이제 해명을 한 것 같고요. 주식 관련된 거는 사실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백지 신탁 제도의 어떤 취지와는 좀 어긋나는 형태로 신우이한테 판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해명을 하는데 해명이 바뀌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 내정이 되고 언론에 너무 쉽게 사실은 지금 2013년 백지 신탁 문제니까 네. 지금 10년이 넘게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몇만 주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 주식이 2만 5천 주 중에서 2만 2천 주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언론에 나가서 워낙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니까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 백지 신탁이라든가 뭐 주식 파킹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만 그보다 더 이제 언론에서 이제 포인트를 보고 있는 것이 해명 말을 바꾸는 그런 것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명이 여러 차례 좀 바뀌니까. 그래서 애초에 한번 해명을 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청문회에 가서 하겠다. 네. 애초에 그렇게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왜냐하면 처음에 백지 신탁을 했는데 공훈 전 대표에게 다 팔았다. 그리고 신우에게 그 다음에 신우에게 팔려고 부탁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의 친구에게 팔았다. 뭐 그리고 남편 친구는 공동 창업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이 이제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고 이제 느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뭐 10년이 넘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리적인 것도 따져보고 그때 당시에 이래서 이것은 잘못됐고 네. 그리고 아니면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충분한 검토, 준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언론에 공표를 하든가 아니면 청문회장에서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설명이나 소명을 하든가 네. 그런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약간은 아쉽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평가신 것 같고요. 다음 유인촌 후보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유인천 후보는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 유인천 장관 후보자의 얘기는 그런 거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억에는 그런 게 분명히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런 논란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것 같아요. 물론 청문회장에서 여러 가지 해명도 하고 네. 뭐 저 정리도 해보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도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언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건 아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당시 2017년도인가요? 18년도에 그 나온 그 문건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국정원 문건? 네, 네. 블랙리스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국정 문건이 아니라 네. 그 당시 블랙리스트에 대한 어떤 그 조사한 예. 문건들이 있다고요. 그건 국가 차원에서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쨌든 의혹이 될 수 있는 것도 좀 있거든요. 좌파나 우파 단체에 대해서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네.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단지 이제 앞으로 논란이 없을 거다. 그리고 정리해 보겠다.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인춘 후보자 본인이야 뭐 다 알려진 그런 뭐 그냥 스타 출신의 네. 이제 장관이 이번에 특보도 하고 있었고 네. 윤종무 때. 근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해명이 좀 분명해야 될 것 같다. 지난 정부 때 블랙리스트 논란. 네.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러 신원식 후보자를 남겨놨습니다. 뭐 육사 출신이고 예. 이제
뭐 군인으로서는 이제 훌륭한 네. 군인의 길을 걸어온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육사에 가면은 이제 사관생도 신조가 있습니다. 네. 신조를 보면은 뭐 첫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이것이 이제 군인의 네. 본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언제나 명예와 신의 속에 산다. 이 명예와 신의 이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저는 신원식 후보자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여기서 불의와 정의가 어떻게 다를까? 이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는 그런 시대에 대한 평가죠. 네. 그 평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지금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해방 정국의 인식이라든가 해방의 문제라든가 건국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 인식이 있고 그리고 정권에 따른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박정희 5.16 이제 군사 쿠데타 이후에 산업화 세력이 정당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왔고 그다음에 87년 체제가 들어서면서 민주화 운동에서 산업화 세력을 제어하고 박정희 전두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화 세세에서 민주화 세력 네.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오고 가면서 양 진영에서 각 진영을 지금 공격하는 네. 그런 것이 저는 신현식 후보의 유튜브 영상에 나왔다고 봅니다. 네. 본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험난한 정의의 길이라고 그때 뭐 시내 광화문 태극기 유세에 가서라도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런 그 사관생도 때부터 배웠던 그런 애국심 이것을 사회 현상에 전환해서 본인의 시각에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자 이제는 이제 국회의원이 됐었고 네. 그리고 이제 장관 국방부 장관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방 전체를 총괄하는 장관의 지위에 이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얘기는 그때는 그 시대상을 발현해서 그 한쪽의 입장에서 내가 비판적인 사고를 가졌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통합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네.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다시 정립해서 일에 매진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 분을 더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끝난 지 한참 됐죠. 근데 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뭐 이런 게 겹치면서 좀 그 표결이 미뤄졌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부결로 좀 가닥을 잡는 분위기더라고요. 부결로 가닥을 잡는 건데 대법원장이 공석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제1당으로서 말이죠. 지금 공석이죠. 이미. 공석이잖아요. 공석인데 이게 좀 장기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왜냐하면 대법원장 후보는 국회 임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단 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제1야당이기 전에 제1당이란 말이죠. 입법 권력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사법부의 수장을 공석으로 놔둔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공석으로 놔두는 것에 대한 책임감. 게다가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네. 기각이 안 됐으면 더 강공을 밀 텐데 기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략을 바꿀 수 있지도 않을까. 기본 기류는 부결이에요. 부결인데 네, 네, 네. 조금 당내에서 이 부분까지 계속 강공으로 밀어붙일 것이냐. 기각도 됐고 지금 뭐 강서구청장 선거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서 중앙 정치에서 이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공소로 놔둔 것에 대한 책임감,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의외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결시킬 것이다 민주당 이렇게 네. 예상을 했는데 그 기류가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너무 발목 잡는 네, 그런 게 있을 이미지에서 수 있다. 벗어나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럼 표결 결과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영수회담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실이든 받아들일 생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걸 다시 꺼낸 이유는 뭘까요? 뭐 끈질긴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8번째. 8번째입니까? 여덟 번째 영수회담을 제의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 한동훈 장관의 말을 빌면 이게 단지 절차의 기각이지 네. 유죄는 유죄다.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번 추석 연휴 상당히 기분 좋게 이렇게 보낸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전국 주도의 자신감이 일단은 생겼다. 네. 생겼고 그렇지만 대통령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네.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라는 측면이 훨씬 강하고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치적인 그런 것에 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 불통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야당으로서는 애원을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제1야당의 대표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용으로 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좀 전에 우리 대법원장 인준 투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영수회담을 제의하고 통합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네. 국정에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저는 이것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구하고 영수회담 제의랑 일맥상통하게 우리가 이렇게 주니까 받아라. 주고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참 뭐 용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평소에 어떤 성정 같으면 이걸 거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서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보궐선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궐선거 이후에 총선까지 이어지는 그런 파도를 타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까지 어떤 정치적인 변수가 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네. 그래도 대통령과 야당이 서로 통합하고 협치한다는 네. 그런 이미지와 시그널을 유권자들한테 지금부터는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라든가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참모진이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국민들한테 불통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는 네. 그런 것은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던졌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전략적이고 정무적인 네. 판단이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뭐 이 분석과 전망이 좀 재밌는 것 같긴 합니다. 대법원장을 인준해주고 영수회담을 받아오는. 전 장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좋은 건가요? 아니면 어디가 더 좋습니까? 그렇게 되면.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우리 정치가 자꾸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평가를 했나요? 여야 유불리를 따져서 그러는데요. 어느 한쪽이 이겨야 이쪽도 이겨요. 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정치도 인간사입니다. 인간사가 제일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정치가 그 일부분인데 우리 자꾸 정치에서 자꾸만 유불리를 따지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크게 양보한 쪽이 이기는 거예요. 전 이번에 대통령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 야당 측에서도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몇 번이나 계속 얘기하는 것도 좀 어떤 때는 좀 딱하기도 해요. 네. 아니면 여야 대표 만나고 대통령 같이 만나자라고 좀 수정 제의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만났다고요. 여야 대표 같이. 박근혜나 문재인 대통령 한 번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난 적 없어요. 그렇게 하고 아마 잠깐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만났고 그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야당이 좀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그럼 대통령도 만나고 여야 대표 같이 만납시다라든지 그럼 대통령실에서 결정하기 편할 텐데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과감하게 영장도 기각되고 기분 좋으니 한번 풀읍시다. 장 교수님 말씀. 그런 다음에 대법원장 통과시키고 정책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과거에 이제 황교안 대표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한테 수없이 영수회담 제의를 했는데 안 받아줬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 정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타협할 의제와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원하는 쪽에서. 근데 저는 양쪽 다 이거에 대해서 뭐 서로 리스크를 안기는 싫어하는 그런 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입니다, 사실. 근데 대통령 입장은 조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 때 그러면 당에서 여러 가지 아젠다와 의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정치적인 타결이라든가 지금 정치적 타결이 지금 거부권하는 것부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민주당도 양보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 그래서 입법을 상대로 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오늘 좀 희망 섞인 전망들이 나오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우리 희망 섞인 전망에 불과할 가능성이 큰데 저희들 전망이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만날 거다라는 전망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네, 앞으로 뭐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